중국은 지금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결과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게 경기 침체이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바이오도 그렇지만 제일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 반도체이지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아픈 부분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급소인 거죠. 왜냐? 중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 그게 AI입니다. 인공지능이지요. 또 양자 컴퓨팅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것은 전쟁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이에요. 전쟁의 핵심적인 자원인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에서 보면 러시아가 초반에 우크라이나한테 꼼짝을 못했던 이유는 전혀 뜻밖의 우크라이나가 막 러시아 군대, 러시아의 탱크를 막 무력화시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무기들인 거죠. 무인 무기.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을 해서 상대방을 가서 공격하는 거, 이런 것, 이 무기가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인공지능 반도체들인 거예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또 인공지능,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들, 이런 것들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 전쟁,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금 하마스의 모든 군사력은 대부분 다 땅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미줄 같은 땅굴들로 쫙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군사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마스가. 왜냐? 지상에다가 뭔가를 갖다 놓으면 그거는 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다 폭격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 땅굴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의 구조를 다 알아야 되는데, 병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병사들이 온몸에다가 예를 들어 카메라 달고 여기다가 센서들 달고 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 그 소리들, 이런 거를 다 중앙 통제 컴퓨터로 다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앙 통제 컴퓨터는 그 수많은 병사들이 보내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받아서 그거를 분석해서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를 내려주는 겁니다. 병사들한테. 그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컴퓨터, 그 시스템은 수없이 하마스의 땅 밑에 펼쳐져 있는 그 땅굴들의 네트워크를 다 파악을 해서 그걸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하느냐? 아니죠. 그걸 다 AI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쟁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압도해야 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 그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데 또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GPU라고 하는 우리가 주로 이제 게임할 때 많이 쓰는 바로 그 반도체들이거든요. 그거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데고 AMD 뭐 이런 데들인 거예요. 가장 설계를 잘하는 데가. 그런 데서 설계를 해서 TSMC에 맡겨서, 대만의 TSMC에다가 맡겨서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거고, 그거를 구글이라든가 또는 뭐
또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걸 갖다가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거를 반드시 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반도체를 중국도 반드시 얻고 싶은데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 희망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게 무슨 뭐 장비를 사다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네트워크인 겁니다. 사람의 네트워크인 거죠. 그런데 사람을 이제 대만에서 뽑아오기도 어렵고 한국에서 뽑아오기도 어렵고 미국에서 스카우트하기도 어렵고 옛날 같으면 그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것을 돈을 쏟아부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은 첨단 기술을 이제 돈을 쏟아부어서 만드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잘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것들이 가끔씩 있지만 그거는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은 투자의 생산성이 매우 낮아 있는 상태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면 거기서 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결과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게 경기 침체이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마 저는 한 50년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거의 소멸된 노인들만 사는 나라들 아니까. 현재 예를 들어 10대, 20대가 한 50쯤 되고 나면 50년쯤 되고 나면 한 70살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젊은 사람이 없는 나라, 그냥 노인들만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한 쌍이 가임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1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50살까지 그 정도를 가임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몇 명을 낳는가라고 하는 거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가 0.7까지 내려왔습니다. 0.7은 무슨 숫자냐? 2라고 하는 숫자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합계 출산율이 2가 되면 현재의 그 인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 가임 인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2명이 2명을 낳는 거죠. 남녀 한 쌍이 또 남녀 한 쌍을 낳는 상태. 그게 합계 출산율 2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0.7이에요. 무슨 얘기냐? 2명이 0.7명만 낳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소멸이죠. 한 50년쯤 되면 소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 낳는 걸 의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아이 낳는 거는 결혼도 선택인데 아이 낳는 거는 더욱더 선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한 50년쯤 지나면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없어요. 그냥 노인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된다면 아이를 안 낳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수학의 법칙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좋고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 얘기하다가 한국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중국도 그래요. 예. 중국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중국의 정책이 그랬었잖아요. 아이 한 명만 낳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말이죠. 중국에 제가 십몇 년 전쯤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 놀라운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중국에 그때 무슨 강이었던가 아무튼 그 강에서 배를 타는데요. 그 강에서 배를 타고 그 배에서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검은 아이들이었는데 이름이 거기서 검은 아이들이더라고. 무호적자들입니다. 호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아이가 2명부터인가 3명부터인가가 되면 호적을 안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무호적자들이 된 거고 그들은 그래서 정상인으로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정책을 폈었어요. 그게 지금도 1,000만 명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정도의 사회 분위기였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만인 또는 반국가 행위자처럼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으니 그 중국의 문화가 어떻겠어요?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 많이 낳으면 안 되는, 아이는 하나 이상 낳으면 안 되는 거라는 인식이 꽉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젊었을 때 아이 2명 이상 낳으면 아이 3명, 4명 정도 낳으면 저건 뭐 저래 라고 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 0.7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문화가. 중국도 똑같은 거죠. 지금 와서 뭐 아이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느니 뭐 이게 갑자기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는데 잠재의식 속에. 근데 중국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안 바뀌듯이 중국도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은 노인 인구까지 합치면 그렇게 빨리 안 줄어들어요. 14억 인구가 13억 인구가 되는 거는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의 원아들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줄어들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돼서 유치원 아이들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와 어린 인구를 합치면 뭐 그렇게 빨리 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 인구는 급속하게 반토막 나고 아예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갈 거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럴 거다. 그래서 사실은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쯤 후에 지금 한 50대, 40대 되는 분들 한 20년쯤 후에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Never. 저는 못 받는다고 봅니다. 왜? 세금 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무슨 누가 세금을 그렇게 내주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노인 한 명씩 각자 노인 한 명씩을 부양한다. 자기 부모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 노인 한 명씩을 부양한다 그러면 그 부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 이렇게 가면 저는 뭐 머지않아서 연금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아이 좀 낳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뭐 마치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울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처럼 그런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뭐 다 말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하는 네버 아니에요. 돈 없어서 애 안 낳는 거 아닙니다. 지금처럼 부유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애 낳기 싫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 내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법을 완전히 달리해야 되는데 돈 준다고 아이를 낳는다? 난센스입니다. 그건 정말 틀린 정책이고 아이 낳는 걸 사명감처럼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난센스죠. 그러니까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중국이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성장률이 떨어진다든가 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중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중국의 생산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난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해온 나라 아닙니까?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 시설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긴 거고 유럽에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생산 시설들을 그냥 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팔로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 값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에 일본하고 뭐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물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뭐 마이너스 금리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 근데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버블이 꺼졌다. 뭐 금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일본이 저렇게 침체로 들어선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자산 버블이 꺼졌다 이게 아니고 그 무렵 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겪어온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세대, 창업 1세대 기업가들이 그 무렵에 다 은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니의 창업자라든가 또 마스시다의 창업자라든가 또는 전후에 그 기업들을 이루어 놓은 그 창업 세대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가 세대들. 그 세대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하는 걸로 옮아갔어요. 우리나라는 창업 세대가 물러가면서 2세, 3세로 갔잖아요. 이병철이 물러가면서 그러니까 이건희로 가고 지금 이재용으로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고 전문 경영 시스템으로 갔어요. 우리는 전문 경영 시스템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never. 전문 경영 시스템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일본의 기업들이 대기업들을 특히 회의체 기업이 된 겁니다.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하나 결정하려면 회의에서 만장일치를 봐야 돼. 만장일치는 뭐냐?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기업들이 택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의 길은 뭐냐? 장인 정신이죠. 철저하게 기술 개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일본 제품들이 얼마나 정교한가 하는 걸. 근데 시장이 바뀌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저 과거에 해오던 대로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장은 뭘 요구하느냐? 예를 들어 반도체 같으면 싸구려 제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본은 뭘 했느냐? 정교한 반도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고가예요. 가격이 비싼 거죠. 일본은 정교한 제품을 고가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그게 아니야. 저가에 뭐 적당히 정교한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시장으로 바뀐 시장들이 많은 거예요.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그랬던 거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어디였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그거를 막 팔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팔 데가 없는 거죠. 정교한 걸 만들었는데 어디 팔 데가 없네? 왜? 삼성이 다 팔아버리니까. SK가 다 팔아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본 기업들은 그걸 못 바꾼 겁니다. 과거의 브라운관 방식의 TV를 아주 정교하게 소니가 계속 그거에 매달린 거죠. 정교하게. 더 이상 정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했느냐? 뭐 적당한 수준의
LCD TV 이런 거 만들어서 시장에 마구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도 그렇고 한국 소비자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 소비자들조차도 삼성전자의 LCD TV를 사는 거죠. 소니 거 안 팔려. 파나소닉 거 안 팔려. 야, 요즘에 누가 브라운관 파냐? 브라운관을 사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본 기업은 그걸 못 바꾼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일본 경제가 그렇게 침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이 너무 소극적이 되고 너무 폐쇄적이 되고 일본 밖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유학도 안 가고 유학을 다녀온 일본인들을 기업 내부에서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진취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죠. 중국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처럼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은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중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성향이 아니고 성향은 굉장히 진취적인데 정치가 저렇게 된 겁니다. 위대한 중국, 위대한 중화를 부르짖으면서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이 아니고 위대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고 그거는 바로 정치적인 결정들인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저렇게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이유는 일본과 중국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